역사는 그냥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하던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시인은 과연 어떤 감정으로 그 시대를 건너왔을까요? 잠깐이나마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항적 민족주의 시인인 이상화 선생님의 그림자를 더듬어 보려고 하는 저는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문숙입니다. 이상화 선생의 문학사는 사실 너무나 많은 논문들과 연구저서들이 있죠. 수석문화원에서도 해마다 상하문학제를 개최하면서 백일장이나 신앙송 대회를 여는가 하면 특히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문한 제가 이 시간에 그런 학술적인 깊은 의미보다는 한 시인이 그 시대의 비극적인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시문학을 매개로 어떻게 저항했는가, 또 그의 시 정신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더듬어 보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공통적으로 상화 작품의 세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태폐적 낭만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우리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죠. 정말 이 단어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논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다른 시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평가들은 고착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의 작품 세계를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시선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인간이라면 어느 때나 시대적 고통과 갈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화 선생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저항시의 참다운 면모를 펴보였던 시인 이상화 선생은 1901년 태어나서 대구에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현대시를 쓰면서 선구자 역할을 하셨죠. 그 후 1922년 백조동인으로 활약하면서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을 발표해서 그야말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등단 초기에는 관능과 태폐, 경향파에 경도되는 등의 과도기적 증오를 보이기도 했지만 민족의식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치열하게 시정신을 달구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화 선생이 민족시를 쓰게 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 9월이었죠. 관동 대진제의 참상이 터졌죠.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과 함께 자신도 붙잡혀 가는 도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상화 선생은 프랑스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쓰여진 작품들이니까 어찌 예사롭겠습니까? 현실에 눈을 돌리면서 투철한 항일의식으로 가득 찼고 그 대표적인 저항적 민족주의 시인으로 길이 남게 되는 명작을 남겼죠. 상화 시인은 이 민족의 새벽을 꿈꾸는가 하면 좌절된 민족이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조국의 광복을 갈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로 격조 높은 시를 쓰면서 한국 시문학사에 빛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빼앗겼던 이 땅에서 소생의 봄을 뜨겁게 노래함으로써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하는 민족 시인 이상화로 우뚝 서게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926년 개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토, 우리의 자연을 예찬하면서도 토속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고요. 그러면서도 저항의식을 부드럽게
심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명백하게 떠올리면서도 봄이라는 계절이 갖는 그 아련한 의미, 다시 말해서 희망을 상징적으로 노래했죠. 또한 자신의 의식을 자연이라는 생명적 현상에 이입하고 이행시켜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면적인 그 어떤 해고조나 또 계몽성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어조로서 그만의 작품 세계를 강하게 열어갔습니다. 사실 초기의 시에는 그 밀폐성이나 침체성 그리고 어둠 의식 등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이나 부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식민지적 현실 인식에서 나온 죽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삶을 전제로 하고 또 삶의 의지가 강렬한 빛깔로 표출되는 그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상하 시인의 시적 대상은요, 주로 민족이나 국가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비통한 사회를 세련된 언어 속에 사회와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준열한 의식을 다져넣는 경향을 보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 시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강렬한 느낌, 그리고 또 파토스적 정서, 그리고 그 특유의 리듬감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실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암울했던 시대의 그 저항과 뜨거운 삶의 희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가슴속 깊이 그 울림을 머물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화 선생의 시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올해 16회 상화문학제의 주제시이기도 한 독백이라는 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함께 감상하실까요? 나는 살련다, 나는 살련다. 바른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미쳐서도 살고 말련다. 남의 입에서, 세상의 입에서 사람 영혼의 목숨까지 끊으려는 비웃음의 살이 내 송장에 불상스런 그 꼴 위로 소낙비같이 내리 쏟을지라도 짙어부을지라도 나는 살련다. 내 뜻대로 살련다. 그래도 살 수 없다면 나는 제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벙어리의 붉은 울음 속에서라도 살고는 말련다. 원한이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장마진 냇물의 여울 속에 빠져서 나는 살련다. 개서 팔과 다리를 허둥거리고 부끄럼 없이 몸살을 쳐보다. 죽어서라도 살고는 말련다. 시 독백 전문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상화 선생이 활동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23년 10월 26일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이 독백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초기 시입니다. 하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보다 3년이나 앞서 발표했으면서도 어쩌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보다 더욱 강렬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독백체 문장으로 쓰인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비통한 삶에 대해서 아주 짙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을 영혼의 목숨까지 끊으려는 비웃음의 살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추워도 굽히지 않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와 짓밟힌 민족혼에 뜨겁게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은요, 바른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미쳐서도 살고 말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겠으며 또 내 송장에 불상스러운 그 꼴 위로 소낙비같이 내리 쏟을지라도
시인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말과 어를 잃은 채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쓰라린 아픔을 송장이나 벙어리 붉은 울음으로 은유하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원한 속에서 죽으면 죽어서라도 살고 말련다라는 처절한 독백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시 독백이 새롭게 조명되고 또 평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단 초기에 쓴 이 시가 투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저항시의 참다운 면모를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민족혼을 일깨우려는 그 절규와 열망을 강렬하게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제 시를 읽으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상화의 대표시라고 알려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나의 침실로 등이 나오기까지의 이미 상화 선생의 이런 초기의 독백 같은 결기 어린 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한 시인으로서 상화 선생은 그 시간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시인이란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25년에 쓴 작품 중에서 시인에게라는 시가 제 가슴에 들어왔답니다. 상화 선생은 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 그때라야 시인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영광은 미친 개 꼬리도 밟는 어린애의 짬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새 세계를 낳으려고 쏟은 자국이 시가 될 때에 있다라는 그런 말로서 시인의 정체성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저는 저같이 후배 시인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가슴이 찡하고 쿵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촛불로 날아들어 죽어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아라. 상화 선생님은 진정 그 저항 정신을 가지고 죽어도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자 하신 분이 아닐까. 아니, 또 그렇게 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새삼 그의 존재가 크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하나의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선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들추어내는 눈이다. 그것은 현미경이며 동시에 확대경이다. 이런 말을 이어령 선생님의 어록 중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선생의 작가적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았으며 숨겨진 그 무엇을 들추어내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빼앗긴 나라의 서름과 그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곳에 시선이 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진정한 시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